여러분, 좀 아까 말씀드렸던 동영상, 그거 제가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연결해서. 자, 화면 공유를 하고, 소리 공유를 하고, 공유. 그래서 화면 나오실 거고요. 이렇게 소개드렸던 이게 다큐인데, 자, 요거를 제가 설명 없이 잠깐 한 2, 3분? 3분은 안 되는 것 같고, 한 2, 3분 이내로 한번 볼게요. 지금 여태까지 얘기 나왔던 이제 많이 정리돼서 나옵니다. 네. residents. 도시는 도시의 편리한 문제. 삶을 제공하지만 비대해진 도시는 다양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The most inefficient element left in capitalism is our cities. We have apartments that are 유명한 used 분이에요. a few hours a day when people wake up and people sleep. We have office buildings that are used during the day but not at night. We have a rush hour where the roads are crowded at one point and empty at another. I could go on. Cities are like, you could never run a farm or a factory like this. Cities are just horrifically inefficient. 유엔 보고에 따르면 전 세계 도시화율은 이미 우려할 만한 수준입니다. 그중에서도 한국은 세계 평균을 훌쩍 넘겨 91.8%,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급격한 도시화, 그다음 경제 발전에 따라서 문제점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기본적으로 재정 문제, 인프라 부족 문제, 그다음에 도시 환경 문제, 그다음에 양극화 현상, 이런 부분이 이슈가 되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가장 합리적으로 해야 할 것인가 해서 나온 시스템이 스마트 시티인 거고요. 스마트 시티는 4차 산업혁명 바람이 불며 주목받기 시작한 개념입니다.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 도시 생활에서 발생하는 주거, 환경, 교통, 의료 등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솔루션이죠.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한 미래형 도시를 말합니다.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 예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다 내 차를 안 갖고 있고 저희 커뮤니티에 차가 몇 대 있으면은 그 차가 나한테 맞춰고 알아서 와가지고 나 태우고 내 애도 내려주고 나 회사도 가고 와이프도 뭐 하고 얘는 가서 지가 스스로 정비받고 앉아있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돈 벌어가지고 오고 계속 다른 데 태우고 다니면서 돈 벌어가지고 오고 나 퇴근할 때 나 픽업 오고 그만큼 주차 공간도 필요 없어요. LA의 20%가 주차장이래요. 근데 그런 공간이 다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동산 시장이 달라지겠죠. 산업 구조도 바뀌고 모든 게 라이프 스타일이 다 바뀌는 거죠. 가장 큰 게 비용을 줄이는 거죠. 그래서 바르셀로나나 지금 보면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김덕선 교수님도 나오셨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발전이 된 게 스마트 시티고 그런 걸 할 수 있는 이제 기재가 됐다라는 얘기를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거고, 그거에다가 하나 더 재밌는 게 있는데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뒤로 넘어가고 뒤에서 나중에 여러분들 다시 이거 끝나고 만약에 보실 수 있다면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도시를 운영하는 하나의 또 방법이거든요. 뭐냐면은 디지털 트윈이라 그래가지고 트윈이 쌍둥이인데 이 쌍둥이 도시의 실물이 있고 이 도시의 실물의 특성을 그대로 본따 가지고, 그러니까 도시가 아까 데이터가 나온다 그랬으니까 도시에서 나오는 모든 데이터, 이 실물의 데이터를 컴퓨터에 입혀놓는 거죠. 그래가지고 도시가 시간이 지나면 계속 돌아가잖아요. 그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변하는데 그 변하는 과정을 AI로 계속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그걸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때쯤이면 노후화가 되겠구나. 지금 바람길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건물을 몇 층까지 올리지 말아야겠구나. 조도가 이렇게 되면 가리겠구나. 태양광 패널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등등등 여러 가지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겠구나. 이런 것들만 예측을 해요. 그런 게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데 요즘 여러분 메타버스 많이 얘기 나오잖아요. 디지털 트윈, 메타버스 거의 다 이제 결국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실물의 세상이 실세계가 리얼 월드가 사이버 세상, 그 VR이나 AR로 얘기하는 그런 그 버추얼한 세상하고 경계가 없이 지금 왔다 갔다가 되게 되는 세상으로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 것의 일환이죠. 사실은 도시의 운영도 이제 그 과정 속의 하나인데 그런 것에 대한 이제 자세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재밌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 시간 나시면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시간 동안에 보여드리기에는 뒤에가 조금 시간이 부족한데 보여드릴까? 잠깐이니까. 여기가 그걸 먼저 말씀드려야겠다. 그 LX라고 국토정보공사라고 있어요. 근데 그 국토정보공사가 전주에 이 디지털 트윈 컨셉을 넣어가지고 거기를 이제 많이 도시 운영하는데 이제 써먹으려고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례라든가 이제 내용을 많이 하고 여기는 이제 여기 이사님 이제 그런 거 많이 하신 분이고 저하고 여기 성한대 교수님 한 명 같이 해가지고 얘기했던 건데 그 디지털 트윈은 얘가 이제 많이 나오는 거니까 제가 한번 잠깐 간단히 보여드려 볼게요. 한번 보세요. 도시단으로 넘어오는 게 지금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디지털 트윈입니다. 그렇군요. 네. 네, 디지털 트윈이란 용어 자체가 좀 어렵다 보니까 여러 가지의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네네.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약간 복잡할 수도 있는데 일단 트윈이니까 쌍둥이잖아요. 현실 세계, 물리 세계하고 그다음에 데이터와 가상의 세계에 쌍둥이가 이제 존재를 하는 건데 그러면 이 트윈이 디지털 트윈이니까 같이 이제 현실이 바뀌면 디지털도 바뀌고 디지털이 바뀌면 현실도 바뀌고 그것이 실시간으로 또는 적시에 계속 서로 연동돼서 바뀌어져야만 진정한 디지털 트윈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모양만 똑같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현실 세계에 어떤 정보가 들어오고 데이터가 센서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들어오면 아까 그 예시로 나온 것처럼 풍력 터빈 예를 들어서 그 터빈의 센서에서 어떤 값이 변화가 되면 그게 디지털 트윈에도 그대로 투영이 돼서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들이 페어링 돼가지고 커넥티드 돼서 적시에 계속 바뀔 수 있게끔 그런 의미에서의 트윈이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보를 이렇게 포집하고 바로바로 동기화해 줄 수 있는 센서가 되게 중요하겠네요. 그러면. 굉장히 중요하죠. 예, 아주 세밀한 분야에 네. 아주 다양한 그 용도와 목적에 맞춰서 센서들이 다 구축이 되고 그것들이 빠른 통신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 트윈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디지털 트윈이나 디지털 페어링이나 사실 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정도면은 우리가 이제 스마트 시티가 얘기하는 게 뭐다 이런 얘기를 대충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마트 시티가 될 수 있는 거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요소들이 발전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감히 스마트 시티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게 됐지만은 제가 이제 주로 데이터 관점으로 많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 아까 강의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마트 시티가 성공 포인트가 되려면은 일단은 세 가지가 돼야 된다. 1, 2, 3인데 데이터 기반이 돼야 된다. 도시가. 자, 여기까지 이제 설명이 됐고. 자, 그래서 이제 뭔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써먹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써먹어서 효과를 봐야 돼요. 써먹어서 효과를 봐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를 더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첫 번째, 딴 나라 얘기 필요 없다. 우리 동네에 얘기해야 된다. 우리 시에, 우리 군에, 우리 구에 얘기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 시티 좋은 거네. 그러면은 다 똑같이 다 높은 수준으로 하지 맞을까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여러분 여수시가 있다 생각해 보세요. 밤바다, 여수 밤바다, 낭만의 밤바다하고 여기 똑같은 여자지만은 우리 여기 옆에 저희 학교 옆에도 여의도는 금융의 메카 요즘은 조금 시들어가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실은 스마트 시티라는 거를 그 시티 자체를 굉장히 스마트하게 만들면 있어서 여수같이 바다를 인접하고 관광객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또 거기 사시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노인분들도 좀 많이 있고 또 거기 교통 인프라도 있고 기온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습도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의 여수에 들어갈 수 있는 스마트 시티의 서비스하고 저 여의도라는 곳에 또 판교라는 곳에 정말 IT 리터러시가 높고 굉장히 금융적으로 많이 발달해 있고 교통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이런 도시에 들어갈 수 있는 스마트 시티의 그 서비스하고는 상당히 다를 거잖아요. 그렇게 차별화되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은 이 스마트 시티의 서비스는 그 시민이 살고 있는 그 동네에 굉장히 특화돼야 된다. 그 시에, 구에 특화돼야 된다. 미국에 잘 된 게 꼭 우리나라에서 꼭 잘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비슷한 여건이면 비슷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발굴해내야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주도로 이 큰 사업을 예를 들어서 시범도시라든가 이렇게 큰 사업들을 이끌어 나가고 있지만 저도 보면은 저희 국토부 안에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라고 해가지고 이 국가 전체의 스마트시티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의사결정을 짓는 이제 큰 위원회가 있어요. 법정위원회인데 스마트도시법에 근거한 법정위원회인데 거기 위원이기도 하고
또 지금 여기 여러 지자체들 나오지 않습니까? 시 단위도 있고 뭐 군 단위도 있고 구 단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정말 여러 시와 군과 구에 저는 또 그 스마트 도시 의사결정을 하는 또 위원회들이 있어요. 거기 제가 그 4차위나 또 그 지자체 스마트 도시 협의위원회의 또 위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도시들에서 이제 어떤 일들을 하는지도 많이 가서 들여다볼 기회도 많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자문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결국은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뭐 경성대 주변에 있는 분들만 아닐 거예요. 물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쭉 가야겠지만 이런 주제에 관심 있으시다면 우리 도시에서 과연 그러면은 필요한 게 뭐야? 불법 쓰레기 투기인지 외국인들이 많이 살아가지고 안전 문제라든가 아니면 뭐 쓰레기 투기라든가 뭐 이런 거가 많은 건지 아니면 우린 굉장히 교통이 혼잡한 건지 아니면 국가 산단들 있잖아요. 산단들 뭐 이래서 부산 강서라든가 뭐 금천구 이런 데 보면 산단 많이 들어와가지고 거기 그 폐수라든가 그런 악취 문제가 있다든가 아니면 굉장히 뭐 방범에 문제가 있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 도시의 문제들을 잘 생각해 나가면서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 된다. 그거 발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거를 하다 보면 사실은 아까 스마트 시티라는 게 결국은 데이터라든가 4차 산업혁명에 여러 가지 그 기술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지만 여러 가지 기술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기술을 또 구현해서 서비스를 구현해서 먹고 사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 기업들은 지역의 기업들일 수도 있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일 수도 있고 인프라를 까는 기업들일 수도 있고 여러 그거를 응용할 수 있게끔 하는 스타트업들일 수도 있고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 그 기업들이 또 그런 가운데에서 같이 살아나갈 수 있게끔 하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거 그것도 이제 스마트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3단계 정도에 예전에 이제 그 UCT 구축해가지고 연계를 시켰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본격화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단계고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내시고 지금 공감할 수 있게끔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내주시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그런 거를 발굴하기 위한 예시 사업으로 스마트 시티 챌린지라고 해가지고 그 국토부에서 그런 사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챌린지라는 건 뭐냐면은 챌린지니까 도전이잖아요. 도전은 쉽게 뚝딱 달성이 되면 도전이 아니죠. 사실은 굉장한 난이도를 가지고 또 이전에 해보지 않았던 어떤 부분에 대해서 트라이를 해보는 거예요. 난관을 극복하는 거죠. 어려움을 발굴해서 해결해 보는 거죠. 우리 지역의 어려움을. 자, 그게 스마트 시티 챌린지라는 사업인데 그래서 많은 지자체들이 참여를 해서 그 지자체의 문제를 그 지자체 고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인천의 예시예요. 인천의 영종도. 거기 별로 대중교통이 별로 없나 봐요. 저는 많이 안 가봤는데 아마 차로 다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또 그 뭐 상업 시설 간에 아니면 기관 간에 많이 간격이 떨어져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대중교통을 다 넣어가지고 하기도 굉장히 비용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모빌리티 온 디맨드라고 해가지고 필요한 순간에 부르면은 그거를 비용적으로 어렵지 않게 하면서 여러 라우팅을 잡아가지고 쉽게 도달할 수 있게끔 연결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이제 여기서 현대차 컨소시엄 같이 해가지고 아마 만들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서비스를 이제 개발을 한다든가 이거 아마 시범 사업으로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냥 그 앱으로 부르면 오는 것처럼 그런 MOD 서비스를 이제 게시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뭐 킥보드나 뭐 이런 거 이렇게 관제해가지고 같이 여기 보면 지금 아이모드 그 차량으로 이거 마이크로 모빌리티 킥보드를 연결하는 예시로 나왔는데 저는 뭐 킥보드를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은 어쨌든 이제 모빌리티라는 게 그런 여러 가지 교통수단 포함하니까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제 여러 시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율주행차 같은 것들은 굉장히 먼 미래고 미래도 이렇게 그 여러 단계가 있거든요. 지금처럼 우리가 아주 그냥 확실시되는 전기차는 이제 되는 거야. 확실하잖아요. 이제 보조금 끊어질지도 몰라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 같은 아주 그 단기간에 확실히 예측되는 미래도 있고 또 조금 예측 가능하지만 아직 그 기술적으로 많이 노력이 들어가야지 구현될 수 있는 미래. 지금 아까 4차 산업혁명의 예시로 나온 우리 여러 가지 드론으로 뭐 배송을 한다는 둥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은 미래도 있고 아니면 우리 핀테크 하는 것처럼 이런 것들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아예 예상치 못하지만 정말 더 먼 미래 그렇지만 우리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미래 그런 게 이제 같이 우리의 현재 공존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의 일환이죠. 그래서
챌린지에서 이제 지자체에서 그런 스마트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도시의 문제를 발굴을 해가지고 해결하는 걸 여러 가지로 방법을 했고, 그 주변에 보면은 뭐 스마트 횡단보도도 있고, 또 스마트 가로등도 있고, 뭐 그다음에 자율주행 어떤 드론으로 해가지고 또 뭐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모빌리티도 있고, 미세먼지 감지해서 또 하는 것도 있고, 요즘에 그 버스 그 자동으로 안내되고 또 쉘터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주 다양한 촘촘한 상황에서 수준별로 이런 서비스들은 이제 게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뒤로 갈수록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데이터나 기술의 기반으로 도시를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도시에 필요한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필요한 스마트 서비스를 발굴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야 된다. 그래서 그게 이제 세 번째 얘기가 이거예요. 뭐냐면은 정말 맨날 고민인 게 이거는 이제 추진할 수 있어요, 앞에서. 자, 요거부터 이제 어려워요. 그 동네, 왜냐면 이거는 사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가장 빠르거든요. 물건도 그 물건 많이 쓰는 사람이 필요를 아는 거지. 물건 만드는 사람이 필요를 먼저 아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도시에서 우리 시민들이 음, 어떤 도시의 문제를 해결을 하고 이 도시가 더 좋은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게 발전이 해나가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발굴할 수 있을 것이냐를 막 고민하다가 이제 이런 개념에 착안을 한 거예요. 리빙랩이라는.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지금 리빙랩 아카데미 듣고 계신 거예요. 근데 리빙랩이 뭐냐 이거죠? 리빙랩이? 리빙은 우리 리빙룸 하잖아요. 리빙룸. 영어 리빙룸이 뭡니까? 한국말로? 거실이에요, 거실. 이런 거실. 거실. 그다음에 랩은 레버러토리, 랩, 실험. 그럼 뭐야? 거실의 실험? 그게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 꼭 거실이라기보다 이제 이거는 사는 거, 살고 있는 상태 이런 걸 이제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우리 보통 이렇게 이케아 같은 데 가면은 이케아 가면 여러분 쇼룸이라고 있잖아요. 쇼룸이 그 걔네가 파는 거는 그러니까 단품 무슨 소파 뭐 저기 뭐 이런 컵 이런 거 팔지만은 실제로 걔네가 딱 구상을 해놓은 걸 보면은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놓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는 디자이너가 예쁘게 꾸민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여러 가지 동선이라든가 생활하는 방식을 엄청나게 관찰을 해가지고 그런 물건도 발견해내고 필요한 물건도 발견해내고 필요한 디자인도 기능성도 고안을 해내는 겁니다. 그럴 때 걔네가 사람들을 실제로 자기네가 만들고자 하는 물건을 찾아내기 위해서 살게 해요. 그래서 그걸 관찰을 해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거를 또 자기네가 아이디어로 만들어낸 제품들을 써보게끔 하고 그것들을 생활 속에서 투영을 해가지고 사용하게끔 하는데 그걸 저희가 이제 고상한 용어로 하면은 서비스 사이언스라고도 하고 더 내려오면 디자인 싱킹이라고도 하는데 디자인 싱킹의 맥락에서 이제 이 리빙 랩 같은 걸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이 도시에서도 그런 컨셉을 적용을 하자. 그래서 실제 살고 있는 이 도시의 시민들이 여기 시민들이 이제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거죠. 요런 리빙랩을 돌려야만 자기들이 살고 있는 도시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런 역할이 있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인지도 향상되고 또 실제 가장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 살고 있는 시민들이 아이디어를 많이 낼 수 있으니까 의견을 낼 수 있죠. 근데 의견을 낼 수 있는 건 두 가지예요. 뭐냐면은 어떤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는 문제를 찾아내는 것도 있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있어요. 이 리빙랩은 두 가지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문제를 찾아내는 관점. 왜? 시민이 거기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찾아내는 관점에서도 시민들이 기여할 수 있고 또 문제를 해결하는 관점. 이래서 마포구에서 자 저희가 CCTV를 이런 쪽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저희가 벤치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어린이 도서관을 여기다 만들려고 합니다. 괜찮으세요? 그랬을 때 의견을 개진할 수 있잖아요. 어떤 제공된 아이디어에 대한 검증, 의견 제시 이런 것들을 리빙랩을 통해서 할 수 있고 또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의견 제시도 할 수 있고 그런 걸 위해서 이제 리빙랩을 필수적으로 많이 돌리게끔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그 인천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오랜 기간 동안 2달 넘는 기간 동안 이제 돌렸네요. 원래 이 리빙랩은 이거보다 이렇게 간헐적으로 몇 번씩 하는 컨셉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거를 쭉 유지하는 그런 컨셉인데 그렇게 하죠. 그래서 실제 그 시민들이 거기서 생활을 해보면서 시범도시에서도 그래서 아마 그 시범도시에서도 그 분양한 그 타운이 있는데 거기서 아마 입주한 분들은 굉장히 적은 비용을 내고 거기 살면서 그 시범도시의 여러 서비스들을 이용하면서
그 서비스의 이제 문제점이라든가 개선점이라든가 자기 아이디어를 내게끔 돼 있거든요. 부산이랑 세종의 그 스마트 시티 시범 도시 하잖아요. 그런 것 같은 컨셉이죠. 그런 게 응용된 컨셉이고, 이 리빙랩이라는 것은 저희 스마트 시티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고 물건을 만들 때도 그렇고 지금 우리 스마트 시티에도 그렇고 제가 또 얼마 전에 들으니 한정공대 거기서 이 에너지 중심적으로 이 대학교를 이제 에너지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이후에 5차의 이제 핵심이라고 그러는데 그럴 때 그런 걸 길러내기 위한 인재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이 학교가 어떤 형태로 가야 돼? 그럴 때도 리빙랩 개념이 있었다는 거 제가 엊그제도 누구랑 얘기하면서 들었는데 그런 것처럼 리빙랩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살아있는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는 거고 그런 걸로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참여를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시에서 그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고 뭐 공모도 하고 프로그램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사실은 요는 우리 동네에 우리가 사는 이 시에 시민의 그러니까 아까 제가 강의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함께 만드는 시민의 스마트 시티라고 했으니까 이 스마트 시티의 성공 포인트가 되는 세 가지는 결국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데이터적인 것들이 촘촘히 잘 들어와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본 바탕이 돼야 된다. 도시 운영의 의사결정을.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바탕이 되면은 그걸 가지고 우리의 이슈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 이제 아이디어 많이 내시는 게 좋은 거고 그거를 할 수 있는 큰 방향 중에 하나는 이제 리빙랩이다. 그래서 리빙랩에 이번에 참여하셔서 하시는 그 의미는 바로 그런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다 들어봤을 때 과연 그러면 내가 뭘 할 수 있지? 뭐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잖아요.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사실은 오늘 강의를 듣는 건 핵심 포인트예요. 과연 어떤 역할이 내가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저는 그거 중에 이런 걸 예시를 해드려요. 이거는 좀 아름다운 예시죠. 사실은 이렇게까지 한 건 아니지만 요즘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뭐냐면 과학자인데 어떤 과학자? 데이터로 하는 과학이에요. 아까 데이터로. 왜냐하면 데이터라는 거는 공평하거든. 많은 사람들한테 다 뿌려지고 공유할 수 있게끔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 시민들이 도시의 문제를, 도시의 발전의 솔루션이나 문제 이슈를 제공할 수 있는 과학자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왜 굳이 과학자라는 표현을 쓰냐 하면은 과학자라는 거는 그냥 주술가가 아니잖아요. 인사이트로 통찰력으로 갑자기 이게 예언을 하는 게 아니라 많이 들어오는 촘촘한 데이터를 가지고 끊임없이 실험이나 그 논증을 반복하면서 어떤 결론에 이르는 게 과학자의 할 일이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 도시가 도처에서 많은 그런 소스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 도시 안에서 나도 좋고 국가도 좋고 이웃들도 좋을 수 있는 다른 시민들도 좋을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데이터를 가지고 어프로치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거에 상당히 숙련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세대, 뭐 40대, 50대, 60대 이런 세대들은 저런 거에서 리터러시가 떨어질 수 있지만 디지털 문해력이라고 하거든요. 저희 어린아이들 맨날 태블릿 갖고 게임한다고 호통치잖아요. 점점 밑에 세대로 내려갈수록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참여도도 높고 또 쉽게 적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예시 보면은 지금이야 뭐 마스크가 널브러져 있지만 우리 처음에 마스크 못 구해가지고 어르신들 줄 서고 어느 약국에 마스크 몇 개 있다는 거 몰라가지고 굉장히 고생한 적도 있잖아요. 아주 초반에는. 그럴 때 소위 시빅 해커라고 해커 나쁠 것 같지만 시빅 해커 이 도시의 문제를 이렇게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해커 나쁜 의미 해커는 아니고 화이트 해커인데 그런 사람들이 이 데이터를 다 API라는 걸로 이제 받아가지고 이런 데이터를 받은 거예요. 어느 약국에 마스크가 지금 재고가 있고 그거를 정부의 데이터 이제 공공 데이터 받아가지고 기업들 가지고 있는 그 기업들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앱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딱 찾아보면 어디에 뭐가 있고 우리 염령 약국에 가면은 몇 개 있고 이런 거를 알 수 있게끔 공평하게 그 데이터를 오픈해줘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 마스크를 사고 싶은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해줬죠. 근데 그거 누가 돈 받고 한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 앱을. 그래가지고 공유하고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이거는 이제 하나의 뭐 아름다운 예시의 일환이긴 하지만 이런 사회로 이제 점점 발전해 나간다는 거죠. 그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제가 마지막으로만 말씀드리지만 일례로 저희 왜 디지털 자이언트라고 하잖아요. 소위
구글이나 네이버, 아마존 이런 애들 디지털 자이언트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상당히 광범위한 계층에 광범위한 나라에 광범위한 지역의 데이터를 다 자기들이 흡수를 하고 있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데이터의 소비자이기도 하지만 생산자이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끊임없이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만들어내야만 걔네들이 서비스를 만들고 그걸 또 소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많은 일반 대중들이 더 똑똑해지기를 바라죠.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왜 앱으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뭐 우리가 서비스 이용하는 게 스마트폰에서 어렵지 않은 것처럼 정말 이제 조금 더 나아간 미래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실제적으로 마치 앱에서 다운받는 것처럼 코딩도 하고 또 그거를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바꾸기도 하고 데이터도 가시화시키고 해가지고 써먹는 세상이 온다.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하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시민으로서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처럼 이렇게 아카데미에 참여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민원을 넣으실 수도 있고 청와대에 뭐 청원을 올릴 수도 있고 지금 이 시빅 해커들처럼 앱을 만들 수도 있고 또 뭐 우리가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공헌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참여이다. 참여. 이 참여로 우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인풋을 넣어서 개진을 해야 된다. 왜 데이터 민주주의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민주적으로 우리가 참여를 해나가야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한테 직접적인 문제여야 한다. 우리 삶의 직접적인 문제.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공간적인 범위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부터 시작해서 스마트시티 관점에서는 쭉 발전해 나가는 아이디어가 나오면 좋고 그런 것들에 이제 기반이 마련된 시대가 됐다. 그게 이제 오늘 얘기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이 과업에서 어떤 역할을 하실 수 있는지 작은 것부터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을 또 기여를 해주시고 하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그 강의 드렸던 내용에서 좀 더 관심 있으시거나 한번 보시고 싶다면 이 다큐멘터리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KBS 다큐세상 도시의 진화 검색해 보시면 2개가 나와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아마 자녀분들 교육에도 좋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디지털 트윈이나 메타버스 얘기가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봐주시면은 재미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질문이 있으시거나 뭔가 얘기하시고 싶은 게 있다면 저한테 언제든지 이메일이나 이런 것도 주셔도 좋고, 예. 그럼 또 제가 만약에 뭐 답변 드릴 수 있는 거라든가 그런 것들은 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 강의가 알차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